어머니 왜 이렇게 책임감이 없으세요?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박정숙 씨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 유행한다는 독감에 걸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당분간 쉬어야 한다고, 특히 아이한테 옮기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며칠만 손녀를 볼 수 없다고 했을 뿐인데 며느리는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쏘아붙였습니다. 평소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당장 저희가 일을 어떻게 빠져요? 어머니는 평일에 애 없을 때 쉬시잖아요. 그런데 독감은 왜 걸리세요? 애한테라도 옮으면 누가 책임져요? 정숙 씨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독감은 손녀가 어린이집에서 옮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번 주 내내 열나고 기침하는 아이를 어린이집도 못 보내고 밤낮으로 간호하다가 자신이 옮은 것인데요. 뒤에 서 있던 아들은 고개만 떨구고 있었고 며느리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지난 3년간 손녀를 키우며 쌓아온 정성, 매일같이 허리 펼 새도 없이 해온 집안일, 주말마다 오늘은 저희 좀 쉬어야 해서요라는 말에 혼자 손녀를 돌보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모든 노력이 평일에 쉬는 사람이라는 말 한마디로 짓밟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말없이 방문을 닫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자신 명의의 집문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집에서 더는 사람 취급 못 받고 살지 않겠다고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3년 전 맞벌이하는 아들이 정숙 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같이 살자. 엄마도 외롭잖아. 손녀도 좀 봐주시고. 저희가 용돈도 챙겨드릴게요.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지내던 정숙 씨는 아들의 그 말이 진심처럼 느껴져 고민 끝에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손녀도 보고 싶었고 아들 내외에게 도움도 되고 싶었으니까요. 처음 몇 달은 행복했습니다. 손녀의 작은 손을 잡고 처음 걸음마를 뗄 때의 감동, 밤새 보채는 아이를 달래며 느꼈던 보람, 잠든 얼굴을 바라볼 때의 평온함이 정숙 씨를 채워주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아들이 주는 돈은 한 달에 30만 원이었습니다. 하루에 10,000원, 그게 정숙 씨의 1급이었습니다. 사실 돈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손녀를 키우는 게 좋았으니까요. 하지만 아들은 엄마가 돈 쓸 데가 어디 있어요? 생활비 다 우리가 내는 데라며 30만 원도 많다는 듯 말했습니다. 정숙 씨는 그래, 너희가 더 모아야 잘 살지 하는 마음에 서운한 기색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아이가 커갈수록 돌보는 일은 더 많아졌습니다. 학원 픽업, 새끼 식사 준비, 목욕, 청소, 빨래, 잠재우기까지 모든 게 정숙 씨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며느리의 잔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초콜릿은 절대 주지 마세요. 치아에 안 좋아요. 유튜브 보여주지 마세요. 아이 발달에 해로워요. 놀이터에서 1시간 놀고 오자마자 목욕부터 시키셔야 해요. 세균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이 볼 때는 어머니도 핸드폰 하지 마세요. 아이한테 안 좋아요. 왜 9시 전에 못 재우셨어요? 성장 호르몬은 10시 전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정숙 씨는 한숨을 삼켰지만 손녀를 위해서라며 하나하나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종종 이상한 말을 흘렸습니다. 이 집도 언젠가는 우리가 상속받을 거잖아요. 그때마다 정숙 씨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그냥 못 들은 척했습니다. 아직은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정숙 씨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고 손녀를 깨워 밥을 먹이고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돌아와서는 설거지, 빨래,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손녀가 어린이집에서 독감을 옮아왔고 열이 나고 기침을 해대는 아이를 밤낮으로 돌보다 보니 정숙 씨도 결국 옮고 말았습니다. 미열의 기침이 계속 나오자 정숙 씨는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독감이네요. 전염성이 강하니까 당분간 사람 접촉을 피하시고 푹 쉬셔야 합니다. 특히 어린 아이한테는 절대 옮기면 안 돼요. 정숙 씨는 집에 돌아와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독감이라서 옮기면 안 된대. 당분간은 너희가 번갈아 가며 아이를 봐야 할 것 같구나. 그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저희가 어떻게 갑자기 일을 빼요? 며느리는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애한테 옮으면 어쩌려고 그래요? 어머니는 평일에 쉬시니까 건강관리 좀 하셔야죠. 우리는 회사에서 일하는데 어머니만 집에 계시잖아요. 정숙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일에 쉰다고요? 새벽부터 밤까지 쉴 틈 없이 움직이는 게 쉬는 거라고요? 아들에게 시선을 돌렸지만 아들은 고개를 떨군 채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어떻게 갑자기 일을 빠져요? 엄마는 사회생활 안 해봐서 모르시나 본데 사회생활이 쉬운 게 아니에요. 정숙 씨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심지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 달에 30만 원씩 드리잖아요. 그 정도면 책임감은 있으셔야죠. 그 말은 정숙 씨에게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아, 이 사람들은 나를 가족이 아닌 값싼 보모로 보고 있구나. 하루 10,000원짜리 가정부로 보고 있구나. 막말로 자기 친정엄마한테 하루 10,000원 일당 준다고 하면 과연 아이를 돌봐줄까요? 마치 엄청난 선심을 썼다는 듯 말하는 며느리에게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고요. 새벽 4시 정숙 씨는 잠들지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5시에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늘 뚝딱뚝딱 부엌 소리를 내며 밥을 해도 아들 내외는 6시까지는 절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6시 반에 느긋하게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하고 손녀 깨우고 밥 먹이고 어린이집 데려다 주는 건 모두 정숙 씨의 몫이었습니다. 8시에 손녀를 깨워서 씻기고 밥 먹이고 데려다 주고 돌아와서 집안일을 하면 하루가 후딱 지나갔습니다. 정숙 씨는 조용히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집 문서가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았던 집, 남편이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이 집의 문서였습니다. 정숙 씨는 그걸 가방 깊숙이 넣고 필요한 집만 챙겼습니다. 옷 몇 벌과 통장 그리고 사진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새벽 4시 반 정숙 씨는 택시를 불렀습니다. 거실을 지나며 잠들어 있는 손녀 방문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지만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서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부터 너희가 한번 해봐라. 일어나서 밥하고 애 깨우고 어린이집까지 잘 보내길. 택시는 조용히 정숙 씨를 태우고 처녀적 살던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당연히 핸드폰도 꺼버렸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핸드폰도 버려버리고 싶었습니다. 아무도 못 찾게요. 다음 날 아침 7시 아들 내외는 늦잠을 잤습니다. 평소 주방에서 들리던 뚝딱거리는 소리가 없으니 시간이 훅 지나가 버렸습니다. 며느리가 황급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아들도 깨어나 정숙 씨 방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방은 텅 비어 있었고 옷장에는 옷 절반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어디 가신 거예요? 며느리가 당황해서 소리쳤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정숙 씨가 지금 살고 있던 집을 부동산에 내놓을 거란 사실을요. 아들은 하루 종일 정숙 씨의 행방을 찾아다녔습니다. 친구들에게 전화하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수소문했습니다. 핸드폰은 계속 꺼져 있었고 어디에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틀이 지나서야 이모를 통해 정숙 씨가 외갓댁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급히 차를 몰았습니다. 차에 올라타면서 아내에게 엄마 찾았어. 고향에 가 계신데라고 말하는데 그때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박정숙님 아드님 되시나요? 저는 동아부동산인데요. 네? 어머니께서 통화가 안 되셔서 아드님께 연락드립니다. 계약금은 이미 받으셨고 잔금은 이사 당일날 지불 가능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약속한 날짜에 이사 준비하시면 됩니다. 아들은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집이 팔렸다고요? 엄마가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았다고요? 황급히 본가로 달려간 아들과 며느리는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정숙 씨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표정은 담담했고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며느리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 집은 언젠가 우리에게 줄 재산이잖아요. 저희도 그 집 있는 거 생각하고 계획 다 세워놨는데 이게 무슨 짓이세요? 정숙 씨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 재산이 왜 너희 몫이니? 며느리는 말문이 막혔고 아들이 다급히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힘드셨으면 말씀하시지 우리가 몰랐어요. 죄송해요. 정숙 씨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말하면 듣긴 했니? 평일엔 쉰다고 했던 말 너희 귀엔 어떻게 들렸니? 너희는 주말에 꼬박꼬박 쉬면서 나는 언제 쉬게 해줬니? 평일에 쉬면 된다고? 그럼 니들이 평일에 쉬려무나. 정숙 씨의 목소리에는 지난 3년간 쌓인 서러움과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 주면서 책임감 운운하더니 그게 사람 값이었니? 나도 사람이야. 종이 아니고. 내가 너희 하루 10,000원씩 줄 테니 한번 일해볼래? 요즘 시급도 10,000원은 넘어. 막말로 300만 원 주는 베이비시터도 이렇게 부려먹으면 아무도 안 한다. 아들과 며느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내외를 내보내고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정숙 씨는 아파트를 판 돈으로 작은 전원주택을 계약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았던 그 집은 재개발 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생각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팔렸습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노리던 상속 재산은 이제 정숙 씨의 새 인생을 위한 미천이 되었습니다. 시골의 조용한 마을에 자리 잡은 작은 집이었지만 정숙 씨에게는 궁정 같았습니다. 아무도 잔소리하지 않고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오롯이 자신만의 공간이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정숙 씨는 홀로 밥을 지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요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잊고 지냈던 내 삶이 여기 있었습니다. 서울에 살 때는 숨 쉴 틈도 없었는데 이곳에 내려와서 사니 여유가 생겼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하는 노래교실에도 나가고 꽃꽂이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사귄 친구들과 맛집도 다니고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표정이 밝아진 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손녀는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그 작은 손을 잡고 걷던 기억, 제잘제잘 말하던 목소리가 가끔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거 내가 져주면 난 또 종살이를 하는 거다. 그 아이는 내 손녀지만 내 자식이 아니야. 자식은 부모가 키워야지. 며칠 전 아들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하지만 정숙 씨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미안하다는 말로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녁 무렵 정숙 씨는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며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정숙 씨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 살 거야. 손녀는 사랑하지만 종처럼 부려먹히는 건 끝내고 싶구나. 그 말이 바람에 실려 날아갔습니다. 정숙 씨는 비로소 자유로웠고 행복한 노후의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